네, 안녕하세요.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생물약제학과 약동학이라는 교재를 이제 작년에 이어서 계속 사용할 예정이고요. 책의 내용이 되게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도 되게 포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원래 아마 여러 책을 아마 다시 좀 재편집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약제약하고 생물약제약 이제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요. 사실 생물약제약이라고 따로 그렇게 많이 배우기는 요즘 하는데 그 생물약제약이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에 생리학이나 뭐 이런 데 배웠던 거에서 흡수분포, 대사, 배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약계 관점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운 게 생물약제약이고요. 약제약과 생물약제약을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은 약물을 인체 내에 필요한 부위, 그러니까 즉 조직 또는 세포에 목적되는 부위겠죠. 그런 그곳에 필요한 양, 병을 치료하는데 유효하고 안전한 농도를 이제 필요한 시간 동안 재현성 있게 보내줌으로써 약물요법을 최적화하는 데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시면은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이 거의 전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생물약제학과 약제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잠시만요. 약제학은 약에 대해서 조금 더 중심을 해서 보는 것이고 생물약제학은 인체를 좀 더 중심으로 보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제학의 이런 약에 대한만 부분만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물론 생물약제학도 사실 뭐 병렬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약제학 파트에서는 아무래도 약에 대해서만 집중했었는데 그런 것에서는 이제 뭐 이제 한계가 있겠죠. 아무래도 인체라는 그런 조직에 그 물질이 들어간다는데 그 인체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고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일정한 양의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하거나 약물의 체내 동태에 따라 이제 약물의 치료 효과가 달라지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인체에 대한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생물약제학이라는 걸 배우게 되었고요. 그래서 약물의 체내 동태를 제어할 수 있는 생체 외적인 인자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결국 생물약제학입니다. 그래서 생물약제학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약제학 같은 경우에서는 좀 물리화학이나 아니면 이런 유기화학, 그다음에 이런 약제학, 다시 물론 뭐 약제학 자체 복합적인 학문이긴 하지만은 이제 생물약제학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생물 화학에다가 화학적인 관점보다 사실 생물적인 게 좀 더 크겠죠. 이 생물적인 게 좀 더 큰데 그래서 생물학, 생리학, 해부학 또는 분자생물학 같이 다양한 시각으로 약물의 체내 동태를 들여다본 다음에 이로부터 얻은 생체내 정보와 약물 분자 또는 제제의 물리화학적 특성과의 상관성을 규명한 학문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약제학에서 하는 것이 이제 조금 부족하니까 생물약제학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몸을 살펴봐서 이 약이 일정한 양의 약물이 필요한 부위에 필요한 양을 필요한 시간 동안 제한성 있게 보내주는 것을 이제 연구하는 것이 이제 생물약제학이 되겠죠. 그래서 생물약제학을 이제 굳이 나누자면 약물 성분학과 약물 체내 속도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생물약제학 자체가 너무 좀 복잡한 학문이기 때문에 학문으로 그렇게 분리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응용적인 파트입니다. 응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 생, 그게 사실 분류가 되게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다음에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약제학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크게 좀 두 가지 파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약물 통달학이라 해서 드러그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약제학적인 관점으로 약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분자 구조 또는 이제 제형을 연구하는 특히 약작 파트에 좀 더 가까운 곳이 약물 송달학 부분이고요. 약물 체내 속도론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이게 파마코키네틱스가 뭐냐면 그 키네틱스라는 것은 시간에 대한 약물의 이동, 즉 속도에 대한 이런 수학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수학적인 식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약물 체내 속도론에 대해서 뭐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뭐 배설에 대해서 연구한다 이렇게 뭐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런 생체적인 인자보다는 아무래도 좀 이거를 좀 모델화해서 배우셨겠지만 컴파트먼트 모델이라고 사실 간단한 모델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몸을 하나의 그런 덩어리, 하나의 양동이로 보고 약물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보는 있는 것을 수학적 식으로 해서 뭐 알파 x 플러스 b 이런 간단한 식을 도식화해서 이걸 해서 우리가 목표라는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시간에 따라서 그 속도니까 여기서는 이제 거리가 아니라 약물의 양이 되겠죠. 사실 1월과 그 식은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체내에 있는 동태를 식으로 표현하고 이것을 이제 유추해서 그 물질이 어떻게 가는지 아는 것이 결국 파마코키네틱스고요. 카이네틱스, 키네틱스고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파마코키네틱스에 대해서 이제 수학적인 해석이 좀 측면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생물약제학에서 배우는 것은 사실 파마코키네틱스와 동일하지는 않아요. 생물약적 파트 중에 한 개가 이제 약물 체내 속도론이 있는 거고 그 이전에 이제 흡수, 분포, 대사, 배설. 그래서 뭐 와드메라 이야기하고 ADM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ADM이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는 것이 생물약제학입니다. 그래서 생물 체내 속도론에서는 사실 ADM에 대한 파트가 좀 들어갔긴 해요. 두 개가 서로 좀 상충되는데 좀 다른 거는 이렇게 시간으로 속도로 했을 때 이런 것을 그 도식화해서 수학적 해석이 되는 것이 키네틱스고 아닌 것은 좀 약제학 파트로 생물약적 파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마코키네틱스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약물을 인체에 투여했을 때 인체가 약물을 투여한 부위의 혈관으로 흡수되고 그 다음에 인체가 혈액을 흡수한 양풀 조직의 장기로 분포되며 그다음에 조직이나 장기에서 또 대사되고 또 배설되는 이런 과정을 시간의 함수로 연구한 학문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설명을 다 들으셨던 분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제 약제약 했을 때는 이제 계속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수업했던 내용하고 연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약물을 투여하는 부위에 혈관으로 들어가는 게 흡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장관에서 식도에서 위에서 식도로 해서 장기로 뭐 대장으로 이렇게 소장 대장으로 들어갈 때 여기로 약물이 들어가는 것이 흡수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가고 혈관을 들어간 다음에 심장입니다. 전신 순환하는 이 경로가 여기서부터가 결국 흡수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흡수고 그 다음에 이제 흡수한 약물이 조직 심장을 통해서 전신을 이제 뭐 돌겠죠. 이게 바로 분포입니다. 분포이고 그 전에 조직이나 장기의 대사는 보통 이게 같이 갑니다. 위장관에서도 이제 흡수되면서 이제 대사되기도 하고 간에서도 간에서 주로 많이 대사되죠. 이게 바로 초회통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초회통과입니다. 그래서 이 간에서 대사되고 마찬가지로 간에서 대사된 것들이 이렇게 가고 아니면 다른 장기에서 또 분해가 되거나 아니면 혈액 내에서도 그런 뭐 에스터라즈에 의해서 이제 물질이 분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분해되고 순환한 것들이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빠져나오겠죠. 이것이 이제 배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적으로 약물이 체내로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되는 과정을 이해해서 동물 실험 및 임상 시험을 통해서 약효를 높이고 독성을 낮추는 후보 물질을 발굴하거나 이 물질에 대해서 분자 구조를 변경하고 또한 제형을 변경하고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임상적으로 보고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적용한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생물약제학의 최대 목표겠죠. 즉 약물이 개발되는 과정에서부터 물질 후보 물질이 있으면 후보 물질의 최적화를 통해서 어떤 물질로 변화시키고 이것을 제형으로 만들고 우리가 임상시험에서 복용을 할 때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먹는지 하루 1번을 먹는지 식전에 먹는지 식후에 먹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이제 이론적인 바탕을 배우는 것이 생물약제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좀 살펴볼게요. 책은 아무래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교과서를 제가 뭐 다 정리해서 이렇게 자료를 드리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아무래도 제가 정리하는 것과 책의 내용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책을 갖고 계시면은 나중에도 이건 다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참고 한약국을 개업하신다면 조금 얘기는 좀 다르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회사도 가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책을 사는 걸 추천은 드리는데 뭐 어쩔 수 피치 못한 사정이면은 뭐 어쩔 수는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책의 내용 중심으로 수업을 할 거고요. 책의 내용을 보면 1장부터 이제 11장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생물약제학 파트입니다. 생물약제학 파트에 이제 약동학 부분이 조금 추가되어 있고요. 왜냐면 이제 약동학도 이제 식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약물의 흡수, 그다음에 어떻게 분포되고 대사되고 배설되는 것을 알아야겠고, 때문에 이제 약동학 내용도 들어가고요. 생물약제학의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실 1장부터 6장까지고, 이제 7장에서 8장, 9장 이제는 이제 수학적인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 약동학적인 내용이죠. 그다음에 10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약동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통 이제 약동학에서 이렇게 되는 함수가 있으면은 양력학 같은 경우는 이런 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을 두 개를 이제 연결을 시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것은 이제 약동 체내에서 이 물질이 농도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펼쳐보는 것이 약동학, 양력학, PK/PD, PK/PD 릴레이션십, 파마코키네틱스, 파마코다이내믹스 릴레이션십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의 마지막은 이제 이런 것들 배운 거 바탕으로 이제 의약품 개발에서 이제 약물 동태하기 아니면 이런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응용되는지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혹시 뭐 지금까지 뭐 질문 사항이나 뭐 크게 뭐 듣기 좀 소리가 잘 안 들린다거나 그런 거 없으신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CTD 문서라고 제가 수업을 했었죠. 이것을 제가 왜 중요시하고 했는지 결국은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이것을 좀 그러니까 이렇게 뭐 수단과 목적이 어떻게 되냐는지 좀 약간씩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을 작성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우리가 배우는 이론의 최종적인 목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다음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약물을 개발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긴 하겠죠. 하지만 그 중간에 이제 약을 개발할 때 이제 CTD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이것이 작성이 안 되면 이제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뭐 이거 이전에 여러 가지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정리되는 문서는 이제 CTD 문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전에 또 수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또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드릴게요. CTD 문서에는 이제 구성이 이제 뭐 1부, 2부, 2.3, 2.4, 2.5, 그다음에 3부, 4부, 5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뭐 CTD 문서를 배우는 건 아니지만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드러그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해서 이제 원 물질에 대한 내용과 드러그 프로덕트라고 해서 이제 약으로 개발돼서 이제 제제학적인 부분이 들어간 내용 두 가지로 이제 저희가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보통 이제 드러그 서브스트레이트에서는 이제 물질 자체를 개발할 때 이제 물질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을 이제 특성을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생물학적인 실험 방법들, 동물 실험, 그다음에 인비트로 실험, 그러니까 세포 실험, 임상 시험 이전에 이런 것들을 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이제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양리 실험 파트에서는 양력학적으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양력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그런 파트에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약동학 시험 파트에서는 약동학 단독, 반복 후에서 이제 흡수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우리 책에서 1장,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기관의 분포, 혈장 단백 결합, 그다음에 그런 기타 분포 실험들은 이제 우리 책의 3장, 그다음에 인비트로, 인비브에서의 대사의 과정과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대사가 되고 약물 대사 효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은 이제 4장, 배설에 대해서는 5장, 상호작용은 4장, 6장 이렇게 이제 책에서 배울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드러그 서브스트레이트에서 드러그 프로덕트로 가서 약물 송달학, 즉 드러그 딜리버리 시스템에 대한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것이 개발되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책에서도 여기서도 이 파트에서도 흡수 및 분포 대사 배설에 대해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 생물약제학 시험 보고서라고 얘기가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임상시험 파트가 좀 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에서 이제 흡수 분포 대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까의 브로그 서브스트레이트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실험을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아까 예를 들어 이런 기관 내 분포, 뭐 혈장 단백 결합하면 피를 뽑아서 실험하면 되는데요. 기관 내 분포 같은 경우에서는 물론 뭐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해서 그 소량 투여로 이제 우리 생체 내에 어떻게 장기에 약물이 어떻게 가는지 볼 수는 있지만 그건 좀 제한적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뒤에서 약물 투여한 다음에 이 장기를 다 띱니다. 각 장기를 띄거나 아니면 마찬가지로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해서 촬영을 하는데 일단 요즘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보통 이렇게 그 장기에 대해서 이제 조직에 대한 이제 분포를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사람한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일단은 이렇게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임상시험에서는 전체적인 내용만 그러니까 생물약제학적인 측면에서 생체 이용률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 아까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시험을 그것을 이제 검토해서 이제 사람에도 어떻게 예측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 그래서 분포 같은 경우에서는 많이 볼 수가 없어요. 혈장 단백질 결합에 대해서 많이 분포를 혈장 단백질 이외에 좀 보기 힘들고요. 그다음에 간대사 약물 상호작용 같은 경우에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살아있는 간세포 그러니까 어떤 경로든지 그러니까 약간 기증받은 그 환자의 좀 이렇게 사망하신 분 중에서 이제 간세포 살아있는 상태에서 기증을 받고 이것을 이제 다 쪼개서 호모게나이즈라고 해서 이제 환탁물로 만듭니다. 이것을 얼려놨다가 이제 실험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간 대사와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사람을 치료로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간도 있겠지만 뭐 장관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제 인체 효소들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일단 이제 인체 실험을 이용한 시험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책에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 약동학 시험 보고서에서는 이제 11장에 대한 약동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내약성 시험 보고 같은 경우는 약물 투여했을 때 임상시험 그 피험자가 부작용이나 불편감을 견딜 수 있는 정도를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최대 농도, 그러니까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최대 농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전한 영역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 어느 정도까지 정도에서는 괜찮다.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또 이제 내인성, 외인성 인자를 얘기하는데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내인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간대사의 이제 객체 차이, 그러니까 대사 효소들이나 약물 그 수송체들 이런 것들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인종마다도 다르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외인성 같은 경우에서 보통 식사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보통 식사,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그 BCS 클래스 중에서 2나 4 같이 좀 난용성이거나 잘 투과가 안 되는 약물들은 이런 식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토한 것들은 이제 PK 보고서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력학 10장에서 얘기했던 그 양력학에 대해서 7장, 9장에 대해서 PK 내용과 결합해서 그런 PK, PD에 대한 시험 보고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이 있으면 PK, PD를 할 수 있고 관계성이 없거나 또한 양력학을 발견할 때는 양력학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물질이 어떤 것에 작용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A라는 단백질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되는데 사실 한약 같은 경우는 천연물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왜냐면 여러 물질이 있는데 뭐 A, B, C, D, 뭐 E, F 여러 물질인데 이것들 다 어떤 것에 작용을 밝히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력학에 대해서는 사실 좀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아닌 특히 항체나 지금 개발되고 있는 유전자 치료제 이런 것들은 양력학적인 관점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면 무조건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항체와 유전자 치료제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효과가 더 좋은 게 이런 유전자 치료제는 살짝 조금 애매한데 일단 항체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무조건 이제 뭐 여러 가지 투여 방법이 있죠. 그 주사로 투여하게 됐죠. 주사로 투여하기 때문에 사실 약동학적인 측면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양력학적인 측면이 많이 중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약물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배워볼 예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데 사실 책 한 권에 한 학기 수업에 이 모든 것을 다 배울 수는 없어요. 되게 조금 기본적인 내용만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래서 뭐 이걸 못 쓸 정도는 아니고 이걸 배우면은 이것들이 이제 데이터를 이해하실 수 있는데 충분히 무리 없게 수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CT 문서에서 나오는 이제 생물약작에 대한 정의와 개요를 잠깐 살펴보면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생물약작의 개요에서는 생체 이용률과 그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제형 또는 함량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이런 것들 영향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생물약작보다는 되게 좁은 의미의 개념인 거죠. 생물학적의 단어는 모든 것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거의 흡수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약적 시험에 배웠던 용출 시험에 관한 결과와 인체에서 어떻게 흡수되는지 생체학적 이용률에 대해서 거의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형 개발 과정, 인비트로 및 인비보의 제재 특이성과 생체 이용률 비교, 생물학적 동등성, 그리고 여기서 뒷부분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약물을 투여한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게 되겠죠. 약물 시간별로 이렇게 했을 때 그 타임 포인트별로 이제 혈액을 채취하는 것을 농도를 재는데 이 농도를 재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LC 메스메스라는 기구를 주로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주로 거의 LC 메스메스를 이용하지 LC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제 첫 번째로 그렇게 됐고 이제 마지막은 임상양리학을 개념까지 오게 되는데요. 약동학, 양력학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PK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제 특수한 환자분, 즉 신장의 장애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인종이 차이가 있거나 나이가 있거나 신장의 간장의 객체차, 그다음에 외인성으로서는 흡연이나 병용이나 음식물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요. 흡수 정도와 속도와 정도, 혈장 단백을 결합한 분포, 유전자 다형이나 아니면 활성, 불활성 대성분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특정 대상 경로, 배설, 시간에 따른 PK 변동, 입체화학적 문제는 아이소머라고 해가지고 물질이 R폼이냐 S폼이냐 아니면 다른 것들에 의해서 어떤 것이 그 구조적으로 물질이 발생할 때 나타나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한 번씩이라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눈에 익히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에서 한 물질, 우리가 보통 물질 하나만 먹진 않죠.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그다음에 뭐 당뇨병약 같이 많이 먹죠. 이런 약들과 같이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좀 더 알아봐야 됩니다. 양력학적 측면에서는 이제 수용차 결합과 같은 작용 기전에 대한 정보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것이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는 양력학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작용의 발현과 소실, 바람직하지 않는 양력학 효과와 용량 또는 혈전 농도의 관계, 즉 앞에 살펴봤던 PK의 관계에서 이제 PD 관계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허가 시점 용량과 투여 간격을 증명하는 PD, 그러니까 이 약물에 대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PK보다는 이 양력학적인 측면이 더 중요합니다. 임상시험에서는 PK가 잘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좀 설명하는데 어려워서 약물의 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조금 이슈는 좀 크지만은 아무래도 효과가 없으면 개발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용량에 대해서 그 임상시험 했을 때 이 용량 범위에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양력학적인 것도 이제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겠고요. 유전적으로 이 유전적 다양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살펴보게 됩니다. 면역원성, 임상 미생물 실험 이것들은 이제 약물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게 되겠고요. 그래서 임상양리 시험 같은 경우에서는 좀 살짝 읽어드리면요. 전체 약동학과 양력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과 사람의 세포 조직 관련 물질을 이용해서 인비트로 시험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면역 반응 같은 것들은 뭐 백신 같은 경우 이야기하는데 그건 특수한 경우고요. 결국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앞으로 배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험들을 진행한 다음에
그것들을 다 통합을 했을 때 보는 것들, 즉 투과성 시험, 단백결합, 간대사, 대사이한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시험, 건강한 사람과 환자에서의 PK, PD를 포함한 뒷부분들 내용도 쭉 보시면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거의 중요시하게 여기는 건 여기 앞쪽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다가 만 게 뒷부분의 내용도 중요한데 이것에 대한 관계성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한 챕터에서 모두 다루기는 조금 어렵고요. 어떻게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볼 포인트가 무엇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오늘 공부한 내용이 사실 좀 제가 볼 땐 그 말씀드린 내용이 이거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다 잊어먹으시더라도 어떻게, 왜냐면 자료가 어디에 뭐가 있고 하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해를 하시고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앞으로 수업을 들으시면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